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강연을 하기 전에 같이 동료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시합니다. 그 이유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현재 젊은이들이 읽고 있는 책과 부르고 있는 노래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사와 그리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를 어린 시절부터 뼛속에 각인시킨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많은 그 차이가 있다고 하죠. 저는 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동료가 이 겨울나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요. 이 겨울나무. 그리고 겨울이니까 좀 추우면 안 추운 것도 그렇지만 좀 춥는 게 좋겠다 이래서 또 고드름 두 곡을 갖고 왔습니다. 노래 부르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죠. 아르놀프 하우즈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책이죠. 70년대. 예술 중에서 최고의 예술은 음악입니다. 음악 다음에는 미술이고 최하위가 문학입니다. 음악이 왜 최고의 음악이냐면 음악도 새마을 노래도 있고 군가도 있고 목적을 가진 그런 노래도 있지만 대체로 음악은 연주되는 순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악단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악이라도 듣는 장소, 분위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은 또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중첩적이고 다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예술입니다. 그 다음이 미술입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 보면은 인디안 마을에서 어떤 화가가 들어가서 들소를 스케치하는데 추장이 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소를 훔쳐가느냐? 이 추장에게는 화가가 들소를 스케치하는 것은 그냥 들소를 그린다는 거, 모방, 흉내 낸다는 미메시스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스케치북에 들소를 스케치하는 것은 들소 영혼을 훔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고의 예술적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이나 라스코 동굴의 벽화를 그린
그 시대의 화가들은 그냥 하나의 모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를 벽에 그린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서양의 분석적 학문을 배우면서 분석하고 갈기 찢는 습관에 익숙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친구에게 편지를 한 장 써도 그냥 맹성맹성한 기분에는 잘 안 됩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비가 내리거나 마당에 낙엽이 구를 때 그때 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느낄 수 있는 그게 예술적 경지이다. 그리고 문학은 최고 하위 개념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학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문자를 통해서 읽고 머리에서 재구성해야 되는 아주 귀찮고 성가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훈련을 거듭해야 되고. 그러나 고통이 있는 만큼 때로는 얻게 되는 희열도 그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가장 하위 개념의 예술인데 그러면 문학 중에서 가장 예술성을 띤 장르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입니다. 시 맞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모든 시는 음악을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는 리듬도 있고 운율도 있고 우리가 요운, 두운, 가운도 있고 시가 가장 음악에 근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술성을 가진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권의 책보다도 한 곡이 우리를 더 적게 하고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독서, 대체로 책을 좋아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책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또 예술 사조라는 것은 전부 스스로 톱니바퀴처럼 얽혀가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드름 같이 하겠습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왜 읽고 써야 하는가? 소크라테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배심원과 방청객들에게 느끼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느끼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는 게 그만큼 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모두 저를 봐하면서 남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느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감각하기 위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가? 문학, 예술, 철학 등 인간이 이룩한 모든 성과물을 이루어주는 울림과 전율을 통해 나의 삶을 끊임없이 고양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독서 프로그램이니까 그 밑에 단락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이 주는 감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책을 읽으면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 책은 각박한 현실에서 도피처와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 책을 읽는 사람은 책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더 강해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이론과 논리뿐만 아니라 남다른 감성과 감각을 가진 조직과 개인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감성시장의 시대다. 동서고금의 문학작품은 인생 항로 곳곳에 써있는 감성의 등대다. 이 부분 좀 언더라인 해볼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감성시장의 시대, 지금은. 동서고금의 이 문학작품은 삶의 행로 곳곳에 써있는 이 감성의 등대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자유학원인데 제가 지금 오늘 프린아웃 한 것은 제가 최근에 낸 제가 시와 반시라는 잡지에 2년 동안 연재를 한 책이 이 책의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이 자유학원 창시자 요시카즈 모토코 부부, 자,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에 반대를 했죠. 반전 운동을 했는데 이 부부가 설립한 학교가 자유학원인데 자유학원은 권위적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학교에 계단을 없앴습니다. 우리 간혹 학교에 가보면 계단 없이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게 있죠. 계단을 없애고 그 대신 교실에 교단은 뒀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좀 차이를 둬야 되겠다. 교단 위에 올라서는 선생도 마음을 가다듬고 밑에 학생들도 선생님과 조금 이렇게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을 뒀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읽으면 지루하니까 우리 일종의 대안학교처럼 노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문학교육입니다. 여기에서 문학교육은 예를 들면은 이번 학기에 6권을 읽는다 치면은 보통 3권은 교사가 추천을 하고 3권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여고생이 D.H. 로렌스의 채틀리 부인의 사랑을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난처하잖아요. D.H. 로렌스의 채틀리 부인의 사랑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나 평론가들 중에는 일부는 외설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외설 작품을 읽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70년대인가 80년대에 한국의 영화 채틀리 부인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한일극장의 그 포스터 제 기억이 나요. 거기에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앞에 옛날에는 영화 이렇게 쫙 하면은 뭐 이래 적지 않습니까? 카피를.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여기 있다시피 여자의 뿌리를 완전히 파헤친 에로티시즘의 정수 이랬거든요.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여고생이 채틀리 부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절충안을 냅니다. 교실에서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하고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책을 읽고 왔습니다. 너는 그 책 읽어보니 어떻더냐 이러니까 이 학생 첫 마디가 선생님 이건 반전소설이에요. 그때까지 일본의 그 어떤 평론가도 채틀리 부인의 사랑, 우리 데지 로렌서 작품에 에마누엘 부인도 있고 아들과 연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채틀리 부인의 사랑을 반전소설이라고 이야기한 평론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주인공이 성불구자가 된 게 바로 전쟁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깜짝 놀랐죠. 우리는 독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서울에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할 때 시만 보면 역겨운 사람도 자습서 펼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시의 주제에서 이별의 정한 소월 본명 정식 이런 거 쭉 나오죠. 그것만 외워도 점수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특히 입시 위주 교육이 이 전체 교육 판도를 지배하면서 빨리 많은 양을 요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설이든 시든 나오면은 먼저 작품을 읽고 내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는 게 아니고 빨리 주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맞춰서 이해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창의력 말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데에서 순서 바로잡기라는 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이 센스입니다. 그쪽에 보면 이 표가 있는데 센스는 영어 사전 찾아보면 첫째 감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라는 뜻이 있고 수학에서 방향성을 가진 힘을 A, B 이렇게 당기고 A, C 당길 때 한쪽 방향의 분벡터를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스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울의 진달래꽃을 보면서 시에 대한 내 느낌 대신에 자습서 보고 먼저 이 주제, 방향, 이 시가 뭐냐? 이별의 정한이다. 그래서 7호존이 민요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틀에 맞춰서 느끼는 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해왔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망하는 공부, 비생산적인 공부의 전형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복습 위주의 공부. 학생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 학창 시절에 교육청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에 수업 참관하러 오면은 그날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은 컴퓨터를 쓰지만 그때 옛날에는 보면 궤도 만들어가 넘기고 그날 많은 칠판 좌측 상단에 뭐 적습니까? 단원의 목표, 본시학습의 목표, 방향 정해놓고 1시간 수업하죠. 먼저 설정해놓고 1시간 내내 설명하고 의미, 디벨롭먼트. 주제를 설정해놓고 1시간 내내 설명하고 종치기 전에 알겠어요 하고 물으면 아들은 모르겠어요 하면 쉬는 시간 까먹고 봐 예하고 차프죠. 이게 전형적인 복습 위주의 공부입니다. 비생산적이고. 그래서 이게 기능공적인 지식인을 양산해야 되는 이런 시절에는 이것도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창의력이 생존 도구이자 경쟁적인 시대에는 이 방법은 이제는 좀 곤란하다. 거꾸로 내려가야 된다. 공부도 자습서 없이 해설서 없이 먼저 내가 한번 읽어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남하고 관계없이 내 느낌은 어떤가? 먼저 읽어보고 느끼는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느끼고 난 뒤에 의미를 음미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도 설정해보고 이게 내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평론가가 셰틀리 부인의 사랑이 예술이라고 해도 이 여고생은 반전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전쟁이 승불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과 견해가 다를 때 내가 느낀 걸 차근차근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내 독창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앞에서 감성시장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교육도 굉장히 도덕 이성을 강조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 존재입니까? 감각의 존재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6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 제 자신을 응시해 보면 그냥 감정의 짐승 같아요. 항상 감정이 우선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배울 것을 5분씩만 미리 읽어보고 느껴보자. 내일 배울 걸 읽어보면은 5분만 쭉 읽어보면 이게 아는 거네. 내일 지루하겠구나. 재미없네. 이것도 예습입니다. 모르는 걸 밑줄 친다는 게 뭡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업에 들어가면은 내가 모르는 걸 줄쳐놨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더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를 거꾸로 하니까 시간과 돈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죠. 공부도. 문학 작품 읽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전부터 이게 메를로뽕티라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제시해놨습니다. 메를로뽕티는 이 몸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맞습니다. 사실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몸이 말하고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몸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걷고 저도 게으릅니다만 열심히 걷고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갈 수 있어요. 이 건강관리가 독서에도 기본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책 오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직업적으로 평생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11월 달에 제가 사무실 하나를 정리를 하면서 그 방에 있었는 책이 한 2,000권쯤 있었는데 집에서 제발 부탁하는데 책까지 오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이 한 1만 권쯤 되는데 집에 가면 1층, 2층 지하실까지 다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집에 가져올 수 없어서 어느 독서 아카데미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책 2,000권을 몽땅 기부를 하고 다 버리고 집에 들고 오는 게 쇼핑객 조그만한데 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책을 다 필요한 곳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남은 8,000권 정도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에서 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나쁘고 이거는 무조건 좋으냐? 제가 여기에 보면은 감각 순서에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저 위에 이동순 선생 지금 이달의 시 하고 있죠. 맞죠? 예, 이동순 시인 하고 있는데 2001년에 이동순 시인
그다음에 잘 아시는 정호성 시인, 뭐 이하석 시인, 송작, 장옥관 저 이래 시인 10명이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기가 힘든 오지 중국 시안에서 고비 사막을 건너서 신장 위구르까지 두낭 동굴까지 쭉 한 열흘 남짓 돌아가신 임용조 선생하고 여행을 했어요. 여기 전시를 하시는 이동순 선생님은 막 미리 공부하고 정리하고 어디 가서 열심히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정호성 시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다녀요.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냥 왜 아무것도 기록도 안 하고 그냥 다닙니까? 나는 여행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난 뒤에 특별히 그 first impression,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느냐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내가 인상 깊었던 것은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정호성 시인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서 감각부터 느끼고 의미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동순 선생은 굉장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쪽이죠.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그런 여행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신문 기자가 다큐멘터리나 특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느 이집트를 간다거나 뭐 중국 실크로드를 간다거나 이럴 때 아무 준비 없이 예비 지식 없이 그냥 맹탕 빈손으로 가가 느끼는 대로 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독서도 공부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교육이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 이쪽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이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이것만 옳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쪽을 좀 중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창조적 아웃사이더가 있는데 혹시 시골 출신인 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릴 때 우리 특히 여름방학 같은 데는 동네 악동들끼리 뒷산에 가서 막 나무 속에 숲 쳐가지고 본부 만들어 놓고 가마떼기 깔아 놓고 거기서 이렇게 집에서 도망 나가 숙제도 안 하고 집에서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하늘에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 보며 누워서 악동들이 거기 있을 때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혼자만의 다락방이라거나 조그마한 비밀 텐트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이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자기만의 공간.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자에게 일정 부분 적당한 수익과 돈과 자기만의 방을 줬으면은 여자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 있다.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을 쓰는데 온 시구가 북적거리는 거실 한쪽에 탁자를 두고 글을 썼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특히 성장기에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창의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이런 쪽이고, 또 그 세 번째 단락 보면은 우주인이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는 이 오버뷰 이펙트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조망효과죠. 이 좁은 지구에서는 국경 분쟁부터 특히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지역 감정까지 참 찢고 볶고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국경은 안 보이죠. 우리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는 이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책 읽기는 우리의 시각을 굉장히 조정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을 위한 덕목. 흔히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준비 안 하는 나라도 없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앞에는 정의가 돼 있고, 제레미 리프키는 노동의 종말에서 이제 노동 없는 사회, 아마 멀지 않아 주 4일제가 도입될 것 같아요. 노동 없는 사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거기에 중간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은 앞으로는 생계를 위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운동선수, 영화감독, 작가, 화가, 작곡가, 연주자, 지휘자 등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난번 월드컵에서 아이슬란드가 그 유럽의 강호들과 예선전에서 좁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인구 30만의 나라죠. 거기에는 굉장히 생활체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처럼 엘리트 체육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축구 감독이 할그람손인가 이랬죠. 축구 감독이 치과 의사예요. 축구 감독 안 할 때는 치과 진료하고 이 감독 이야기가 내가 축구만 하는 것보다 치과 의사로서 진료하다가 한 번씩 축구 감독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뛰는 선수들도 보면은 전부 투잡이에요. 변호사도 있고 뭐 이런 쪽. 우리매로 오로지 공부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공만 차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정신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려고 하면 운동선수도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생계를 위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운동선수, 영화감독, 작가, 화가, 작곡가, 연주자, 지휘자 등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시인, 소설가로 인정받는 등단 제도 같은 것은 의미를 상실하거나 그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좋은 작품을 생산하면 그냥 출판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 그것으로 시인, 소설가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소그룹, 지역사회, 마을 단위의 다품종 소량 생산 출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신춘문예나 잡지에 추천을 받아 등단하는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내가 책을 써서 출판하면 그걸로 작가입니다. 이미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도 있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작가입니다. 소비하면서 책을 읽고 소비하면서도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필요하면 50권, 100권씩 다 출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잡지 같은데 거기에 추천받아야 작가 타이틀을 한다니까 얼마나 부조리가 심합니까? 돈 받고 등단시키고. 그리고 시창작 교실, 사설 이런 데서 애가 작품 손봐줘가지고 등단시키고 또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작가이면서 독자이다. 앞으로는 이 시대가 그런 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4차 산업을 선두에서 이끄는 구글이 가장 중시하는 덕목은 협업이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팀워크가 없으면 구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2016년 다보스 포럼,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 매년 초에 하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능력 중 하나로 협업을 꼽았다. 우리는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족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소통, 상생, 협업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제도와 교육 과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앞으로는 창의력, 상상력, 협동심, 사회성, 인문적 교양, 배려, 감성, 직관력, 통찰력, 공감, 연민 등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이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언더라인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는 창의력, 상상력 쭉 협동심, 사회성, 인문적 교양, 배려, 감성, 직관력, 통찰력,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이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새삼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자질들 대부분이 아날로그 시대의 전인교육이 강조하던 덕목이다. 이게 전부 우리가 어릴 때 강조하던 덕목이에요. 실제로. 앞으로는 개인이 어떤 경우와 환경에 처하든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문화적, 문학적, 예술적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향유할 것이다. 내일 수능 개인 성적표가 발표되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자 영남일보에 칼럼이 나가는데 이제 초고를 거의 다 써놓고 왔는데 장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을 인용하면서 장폴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 보면은 신문 기자 가르치행입니까? 그 다음에 또 애인을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지옥에 온 에스텔, 그리고 또 이네스라는 이 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죽어서 어느 방에 안내를 받는데 거기서 세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자기만의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친해지자 자기 비밀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면 셋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욕망으로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나는 여기하고 동성애를 하고 싶고 그런 다른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 다 잘못이 있어. 뭐 때문에 죽고 이래 왔는데 이제 비밀을 알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데 셋이 한 방에 같이가 출구도 없는 이 닫힌 공간에서 서로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러니까 결국 거기 그 세 명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타인이 바로 지옥이다. 우리가 흔히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 아마 민음사 세계 문학 대전집 315번이지 싶습니다. 민음사 세계 문학 대전집 315번인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이 좁은 공간에서 이 같은 아파트 안에서 또 같은 친척 안에서 같은 아는 사람끼리 내가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싫습니까? 그것도 호의적인 평가도 아니고 비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지옥 맞습니다. 수능 치고 나면 내일 수능 성적표 발표되고 나면은 요즘 우리가 수능 친 온마인드에는 시험 잘 쳤나 이거 안 묻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야기하기 전에는. 안 묻고 또 시험 친 당사자는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봐 끊임없이 신경 쓰이죠. 이 한국적 상황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다. 내가 이 칼럼을 지금 초고를 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타인의 시선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Man is nothing other than what he makes himself.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This is the essence of existentialism. 이게 실존주의의 정수다, 핵심이다. 장불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끊임없이 비판받고 관찰의 대상이 되는 물화되는 데서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우리가 장폴 사르트르를 이야기하면은 알베르토 까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알베르토 까미는 I revolt. 나는 반응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알베르토 까미의 시지프 신화나 반항인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까미를 마구 읽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 알베르토 까미의 이 반항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1970년대에 보면은 1970년도 저는 중반의 고등학생이니까 그때 우리의 우상 중에 하나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 굉장히 청바지 입고 자이언트나 에덴의 동쪽 이런 게 있죠. 그냥 막 달드는 게 반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학에 가서 시지프 신화나 반항인을 다시 읽으니까 반항은 뭐냐면은 부조리란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세계와 목전에 전개되는 현실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 게 부조리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부조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내 이상향은 수학 100점인데 현실은 날마다 50점이다. 이 부조리 연속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목전에 전개되는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까미는 도망가봐도 소용없다.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조리와 정면으로 맞서서 삿발을 잡고 실험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반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도 갈 곳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독서고 시인데요. 저도 굉장히 젊은 날을 조금 어렵게 보냈는데요. 그때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시였다. 그리고 책이었다. 그냥 세월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놀 때 아침 먹으면은 그냥 책 몇 권 들고 강가나 뒷산에 가서 책 읽습니다. 책 읽다가 점심 굶고 그리고 해는 넘어가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서 일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져요. 오래 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막 비틀어가 우리 아침에 새벽에 일나가 몸 흔들어가 일어나듯이 그걸 저는 몸이 굳어지는 고독을 경험한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절에 20대에 삼성 문학 대전집, 희문 출판사 세계 사상 대전집, 고대 출판사의 한국 문화사 대계 이런 것들을 그냥 폭풍처럼 흡입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지역의 매일 영남 대구일보에 한 30년 가까이 계속 한 해도 빠짐없이 고정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에 11년 칼럼을 썼고 지금 영남일보에 11년째, 영남일보에 8년째, 영남일보 대구일보는 지금 같이 글을 쓰고 있는데 대구일보는 11년째 쓰고 있는데 한 30년 글을 쓰면서도 뭐 그렇게 소재가 궁한 거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참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제 직업과 관련되는 것 말고도 일주일에 15번까지 원고 마감해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문해지에 마감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잡지에 마감을 하고 이러면은 특히 칼럼 같은 거는 신문은 딱 날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때 막 힘에 딸리고 이럴 때도 머릿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쓴 문장치고 명문장 아닌 것 없다. 시간 되면 넘어간다. 그런데 원고라는 것은 마감해놓고 나면은 돌아서면 또 마감이 다가와요. 이때 하는 이야기가 없는 놈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돌아온다 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런 책을 잡고 이렇게 딱 덮깁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거기서 용어 하나를 찾아서 현상과 관계해서 이걸 쓸까 이러면 대개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인용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희문 출판사의 세계사상 대전집에 해겔 법철학에 한 3분의 1쯤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지 싶은데까지가 어렴풋하게 떠올라요. 그런데 요즘 좋은 게 뭡니까? 인터넷 구글이나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젊은 날 세계사상 대전집 문학 책을 읽었던 게 머리에 목록 정도와 어렴풋한 것은 의식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부딪히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레빈의 풀베기 장면을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책을 펼치면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날 독서, 특히 젊은 날 독서, 또 장년, 중장년, 노년의 독서도 굉장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쪽에 왜 8쪽 왜 시를 읽고 써야 하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다 봤지요. 주인공 남자가 얼마 전에 작고를 했죠. 거기에 보면은 1950년대 그 학교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요한 넌 하버드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야 해.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그때 내 멋대로 해. 와 같은 대사는 명문대만 입학하면 모든 건 내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들을 떠올린다. 이 존 키팅 교사가 부임해서 아이들에게 카르페 디엠 하죠. 현재를 즐겨라. 책상에 올라가서 2위에서 세상을 한바 뭐 이런 게 있고 쭉 밑에 좀 밑에 가면은 학생들에게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읽고 쓴다라고 말한다. 그는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라고 강조한다. 이 대사 역시 오늘과 내일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의사, 판검사, 교수, 교사, 공무원, 과학자, 기술자, 사업가 등의 직업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직업이라는 것은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생각의 도구이자 근간인 메타포. 시는 메타포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메타포 하면은 뜻이 뭡니까? 은유지요. 은유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 김동명의 호수 노래도 있고 했죠. 내 마음은 호수다. A는 B다. 예, 뭐는 A는 B다. 실제로 은유가 없으면 우리는 학문도 문학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죠. 내 마음은
호수, A는 B다. A와 B는 유사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A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자, 여기에 보면은 생각의 도구이자 근간인 메타포 낯설게 하기 했는데, 우리가 흔히 시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낯설게 하기가 시라고 하죠. 자, 그냥 입술이 매력적일 때 그냥 붉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는 것보다는 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앵두 같은 입술. 뭐 같은 하면 직위법이 되지만 넓게 보면 다 언유입니다. 제유환유. 그녀의 입술은 앵두 같다. 훨씬 그 질감이 몰랑몰랑하고 탄력 있고 붉고 이런 느낌을 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22장에서 천재의 표상이 언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의 표상이 언유 능력이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조기 문자 교육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책이 있을 때 책이라고 이렇게 딱 문자로 적는 순간 그 이상의 진전된 상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보면서 의식 무의식 속에서 막연하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죠. 이건 뭡니까? 가만히 놔두고 상상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이걸 모자라고 가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아닌데 가만히 놔두면은 어린 왕자이 뭡니까?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자 교육은 굉장히 딱 규정하고 의식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진실도 아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자 천도편을 기록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장자 천도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 황공, 유명하죠. 제나라 황공이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던 목수 윤편이 올라와서 마루에 걸터 앉으면서 황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읽고 계시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인의 말씀이다. 전하, 그러면 그 성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 아, 그러면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그 책은 성인의 찌꺼기나 껍데기를 읽고 있는데 불과하네요. 그러니까 황공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수레바퀴를 깎는 목수 녀석이 감히 짐이 책을 읽는데 성인의 찌꺼기 껍데기를 읽고 있다니,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하지 못하면은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윤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제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레바퀴를 깎아 보니 굴레와 바퀴 사이를 너무 헐렁하게 깎으면은 쉽게 들어가나 단단하지 못하고, 빡빡하게 깎으면은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당한 크기라는 게 그것은 손에서 없고 마음이 응하는 바지 수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고 수치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오랫동안 내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 터득한 거 아닙니까?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내 아들놈에게 물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들도 전수받지 못해서 70이 되었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인도 죽었으니 자신의 정말 핵심 정수는 전달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껍데기만 남기고 안 갔겠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작가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삶의 방식, 철학을 100% 온전하게 전수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죽는 날까지 자기 스타일로 글을 쓰고 죽게 돼 있고 죽으면은 한 우주가 닫히는 겁니다.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다는 것, 혹은 글을 쓴다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제대로 읽고 또 자기만의 그 독특한 표현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이 자기만의 것 하는 게 바로 은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은유는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은유란 어떤 것이다, 다른 낯은 어떤 것에 속하는 이름을 옮겨놓는 것이다. 레이콥 존스는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자, 그냥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타임 이즈 머니, 은유지요. 우리가 흔히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A는 B다인데 이런 것을 1차 은유라고 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뭡니까? You wasting my time 할 때 너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낭비하다는 말은 우리가 돈일 때 쓰는 말이죠. 돈을 낭비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보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시간을 낭비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은유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네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라는 말을 쓰죠. 시간을 돈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her. 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것도 결국은 시간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아주 재밌죠? 이런 게 1차 은유입니다. 큰 틀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happy is up, sad is down 하면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우리가 행복, 좋은 것은 주로 위로 보니까 I'm feeling up 하면은 나는 기분이 들떠 있다. 행복은 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들떠 있다. 그 다음에 I'm feeling down. 나는 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착 가라앉아 있다. 손가락이 이렇게 아래로 내리죠. 다 이게 은유, 1차 은유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You are in high spirits 하면은 너는 사기가 높다. My spirits sank 하면은 나는 의욕이 떨어졌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아는 예만, 제가 원래 이 책에서는 좀 많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Love is a journey 하면은 사랑은 여행이다. 사랑을 여행으로 은유하면은 We are at the crossroads. 두 연인이 우리는 이제 더 사랑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 기로 가는 게 결국은 여행 길을 갈 때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1차 은유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는 We just have to go out separate ways. 우리는 그저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이제 우리는 각자 길을 가야 돼. 이것도 사랑을 여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We can't turn back now. 우리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이 역시 마찬가지. We've gotten off the track. 우리는 궤도를 벗어났다. 다 이 A는 B다 1차 은유에서 파생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은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은유의 옷을 입고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은 김용규는 생각의 시대에서 저는 이 책을 상당히 권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데 권하고 싶은데 또 선뜻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규는 생각의 시대에서 셰익스피어의
소크리스의 급달에 나오는 시간은 민첩하고 교활한 파발마라는 구절로 은유를 알기 쉽게 승리한다. 오늘은 지금 여기서 지루하게 하지 말고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유사성과 비유사성은 은유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내 마음은 호수, 마음하고 호수는 유사하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호수는 유사하다. 그러면 내 마음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자꾸 넓혀가는.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는 은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파악된다. 학문도 은유를 통해 보편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부모가 은유적 표현에 신경을 쓴다면 자녀의 창의력을 타고난 아이로 기를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에 아이를 기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한 달에 시 한 편씩을 암기하면은 은유의 대가가 됩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아이 그래 몸 키우면 우리 대부분 그랬죠. 손자 손녀 낳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에 시 한 편을 암기하면 내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공사교육에서 38년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 과정을 수없이 테스트를 내봤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센스 의미 있죠. 센스. 늘 학원에 가가 선행학습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배울 걸 항상 미리 읽어보고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앉는 습관. 인간은 80%가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간 없다 이런 게 되겠습니까? 무슨 시간을 내가도 만나겠죠. 책을 좋아하면은 시간 없어 책 못 읽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책을 좋아하면은 어느 시간에도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990년 책의 날인가 그러니까 한 30년 좀 전이네요. 지역 영남일보에 책의 날 칼럼을 쓰면서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밥은 사주지 않지만 시간이 나면 같이 나가서 책을 사줬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한 책이 2,000권이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방제철고등학교에 있을 때 독서반을 지도했는데 독서반에 들어오면 일단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붙여줍니다.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긴 글 읽기를 학생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러시아 소설만 제와벌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혹은 안나 카레리나나 전쟁과 평화나 이런 걸 읽을 수만 있다면 어지간한 독서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제와벌 같은 거 읽을 때 처음에 안 미치겠습니까? 한 100조. 라스콜리니코프인지 나콜리스인지 뭐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외워도 안 되고 연습장에 적어가면 이렇게 한 100조까지만 인내하면서 인물 관계가 파악되면은 그 다음부터 줄거리에 심취해서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 시간을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그래서 그때 배운 제자들이 각계각층에 있는데 지금 또 오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공부만 그렇게 강조하는 학교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읽히고 클럽 활동 시간마다 기타 들고 와서 시중에 없는 노래 가르쳐주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자양분이었다. 그 성장기의 독서, 감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 22장에서 은유가 천재의 표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온갖 상상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중국 고전 중에 산해경 같은 책이 있죠.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나 아이나, 제가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가 왔을 때 지역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창의력 빈곤과 도덕성의 위기 같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 국민 어른 안 되기 운동, 동심 유지하기. 죽는 날까지 어린이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나라가 건강해질 것이다. 영어 단어에 child가 있습니다. child는 어린인데 여기에 형용사가 2개가 있는데 childish와 childlike가 있는데 childish는 우리가 조금 유치한으로 번역을 하고 childlike는 순진한으로 번역을 하죠. 참 절묘한 말이죠, 형용사가. 어린이의 속성이 유치와 순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 중에서도 친구들 보면 지극히 유치한 친구 보면 지극히 순진한 한쪽 측면이 있죠. 또 지극히 순진한 사람 보면 지극히 유치한 측면이 있죠. 유치와 순진은 어린이의 동전의 앞뒤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습니까? 죽는 날까지 유치함과 순진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의력의 전제 조건이 어린이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중 강연을 할 때에도 항상 떠듬거리지만 기타 반주를 하면서 동요를 부르고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 국민 어른 안 되기 운동, 죽는 날까지 동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걸 늘 주장하고 또 실천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은유는 바로 창의력과 직결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시를 한 대표적인 현대시를 100편만 암기하고 독서리 악만 있으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는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시 창작 강의를 듣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강사가 가지는 매너리즘을 전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포항개출고등학교 초임을 가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육사 11기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육사 11기 아닙니까? 육사 11기 교수를 하다 오신 분이라서 천하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교육감 오면 앞에 쓰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매점 못 했어요. 피역석했지. 안내실 없어요. 유병소고. 그런 분이 얼마나 경직된 상태로 이 운영을 하는지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독서반을 맡아서 굉장히 좀 창의력과 이 유연성,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하루 놀면 열을 후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을 소풍을 없애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 소풍을 만들었어요. 가을 소풍을 어떻게 만들었냐?
2학기 중간고사 치고 난 뒤에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청와보건사에 가서 낙엽 잎을 그때 이제 단풍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10월 중간에 시험을 쳤으니까 낙엽을 전부 단풍 든 걸 책갈피에 꼽아서 2학기 기말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그 단풍에다가 전부 지가 좋아하는 글귀나 시를 적게 해서 낙엽전을 했습니다. 한 1km 저 떨어진 것도 쭉 해서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 메타포를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원가에 나와서도 어떤 학생이 외국의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2학년을 마치고 와서 전망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상당히 그 문학적 이 감성과 소양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문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된 책 200권을 정독하면 대학 하나 졸업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다. 먼저 1차적으로 제대로 된 책 200권을 정독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랬더니 2년 후에 이 친구가 200권을 읽고 드라마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길이 없을수록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와 관련되는 것. 그래서 가장 창의력을 요하는 게 우리 문학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태준이 있죠. 이태준 작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월북 작가라고 이공준 했는데 이제는 다 풀렸지 않습니까? 이태준의 그 무스록이라는 책에 평론하는 사람도 한때는 창작을 해보면 좋겠다. 시 쓰다 안 되면 우리가 뭐한다고 합니까? 소설 쓰고. 소설 쓰다 안 되면 평론 쓰고. 평론 쓰다 안 되면 수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런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비난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장르가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유 능유. 오늘 제가 핵심이 은유입니다. 아까 우리 타임이즈 머니버드 있죠. 거기에 있는 그 내용만 한 번씩 음미를 해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주입식이나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시는 암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나오는 시 우리 거의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봄 되면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학교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놀아야 될 때, 그때 선배들하고 옛날에 저 시내 국세청 앞에 대종다방이라고 있었는데 4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10시쯤 모였어요. 4명이 모였는데 선배 한 명, 그때 저쪽에 건너편에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여학생 4사람이 거기 모여있어요. 우리 선배가 느닷없이 내보고 이러나 우리 미팅 한번 하자.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 불러가 제가 쪽지를 적어줬어요. 이거 저기 좀 전해주세요. 거기에 제가 뭘 했느냐 하면 호접 청산가를 적었어요. 나비야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이라도 들고 가자. 꽃이 천대거든 잎이라도 차고 가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적고 그 밑에 하물며 범나비 같은 미물도 3, 4, 5 짝을 지어 춘행을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봄날을 한번 함께 봄나들이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저쪽에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목걸이 뭐 이런 거 시계 이런 거 주는 거 짚었는데 또 우리 선배가 이러잖아. 저쪽에 얼굴 뽀얀 자가 혹시 니하고 걸리면 내하고 좀 바꿔줄래 이렇게. 그러죠 이러면. 그랬더니 정말 그 아가씨가 내하고 걸리는데 내가 하니까 불같이 화내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아주 저도 속으로는 좋았죠. 이제 서점에 가서 책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팅을 신청할 때도 나비의 청산가자 하물며 범나비도 추능을 잘해가는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중학교 때 외운 농가 원령가예요. 사물이라 모춘이라 청명고구 절규로다. 춘일이 재양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도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당전의 상제비도 옛집을 찾아오고 화관의 범나비도 뿜분히 날고 기니 미물도 덕시하여 자라감이 사랑없다. 사물령에 미물도 덕시 때를 얻어서 자라감이 사랑없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 시나 우리가 예를 들면 사민곡, 송미인곡 다 외웠지 않습니까? 지난이 눈물이여 지난이 한숨이라 인생은 요한한데 시라면 그지없다. 이런 것들을 암기했는 게 그 이후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는 메타포의 문학이면서 시는 한 줄의 예술입니다. 무엇을 보고 딱 떠오르는 the moment of inspiration이라고 하죠. 영감의 순간. 시는 한 줄의 예술인데 딱 보고 느끼면 한 줄, 거기에서 출발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경험이 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백석의 시나 백석의 시는 상당히 여성이나 뭐 기타 이래 보면은 상당히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의 제 졸시를 겨울이라서 졸작 두 개를 예로 드러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결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폐병이 있죠. 우리 과수원집에 구시집에 그 후덕한 며느리는 폐병이 걸렸는데 그 집에서 쫓아내봤어요. 쫓아내보니까 뚝다리 밑에 뱀제이, 걸베이들 많이 살았잖아요. 쫓아내보니까 뚝다리 밑에 뱀제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뱀을 하도 많이 잡아 먹이긴 결핵이 나왔어요. 결핵은 우리가 그냥 의학명으로는 폐결핵은 펄머너리 튜버클로시스라고 폐결핵인데 영어로 컨슘 소비하다 컨섬션 소모 컨섬션이라고 하는데 소모성 질환이죠. 결핵은 약보다도 잘 먹어야 낫습니다. 간이나 폐 같은 거는. 그래서 이 뱀제이가 하도 뱀을 많이 잡아 먹여가지고 나섰어요. 낳고 난 뒤에 이제 여자를 데리고 거기를 떠나갔어요. 아마 잘 살았지 싶어요. 그 집 며느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또 교회 옆에 누나 친구 귀덕인가? 누나 친구가 있었는데 19살에 죽었는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에 탱자나무 많았잖아요. 탁 처박히가 다치고 해서 몇 명이 다치는데 하나같이 왜 거기 처박았냐 이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죽은 귀덕이가 나타나고 오락해가 가다 보니까 쿡 처박혔다. 이래서 이제 거기에 엄마가 반야울러대 가가지고 용탁하는 사람인데 물어보니 시집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영혼 결혼하잖아요. 정말 재래식 결혼하는데 우리도 놀러 갔어요. 그러면 이래가 꼬꼬 재배하고 전부 동네 사람들 불쌍하다고 울고 잘 살아가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게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또 윗동네에 내가 아는 누나 한 분은 결핵으로 혼자 이렇게 있다가 늘 보면 술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각결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쓴 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쓴 겁니다.
문풍지만 바르르 떨려도 까닭도 없이 소스라치게 놀라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만 흘리곤 하던 가슴앓이 질린 둘째 누님, 밤마다 신랄 같은 호롱불빛 아래서 콜록콜록 기침에 손끝 찔리면서도 사슴 한 마리 수틀 안에 정성껏 기르더니 누님의 손목처럼 앙상한 나뭇가지에 송이송이 하얀 눈꽃이 피어나던 어느 겨울밤 그 사슴을 데리고 영영 먼 길 떠났다. 옛날에 수틀려고 동글방한 거 이렇게 팍 찍어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을 형상화해 본 것이고, 그 다음 저녁 풍경이, 이게 이제 한 줄입니다. 방면에서 노을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사거치고 별이 나타날 때 노을이 태우지 못하고 남긴 구름, 바람이 비질하여 별의 길 열고 있네. 두 번째는 딱 보는 순간 한 줄로 다가온 시입니다. 앞에는 경험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시를 감상하고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많이 읽어야 된다. 좋은 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해서 내 시를 쓰게 될 수도 있다. 소설도 좋고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내 것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조금씩 그 행간 사이 있죠. 영어로 between lines라고 하는 그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등단이라거나 이런 구태의연한 것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독자이면서 작가다. 예를 들면 박완서 선생도 여성동화입니까? 거기 장편 남옥으로 나올 때가 40이었죠. 아마 박완서 선생이 40 같으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60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읽고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좋은 시는 암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사랑하고 또 글을 쓰고 이런 분들이 그냥 이제는 내가 조그마한 하나의 그 반딧불이 돼야 되겠다. 반딧불이 돼서 빛을 보고 서로 모여서 격려해주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